7장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젊은 목사와 나는 며칠 후에 대화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그 사이에 나는 지난 몇 년간 시간 영역에서 내 생활을 정비하도록 도와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배운 것은 무엇이며 그가 나를 찾아와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른 이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배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배운 교훈을 생각해 볼수록 가능한 한 인생 초기에 시간 관리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나는 그 교훈들을 종이에 써보면서 거기에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원칙들은 완전히 숙달되기까지는 시간 문제가 늘 부담으로 인식되고 낙심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다음 만남을 준비하면서 써내려가다 발견한 것을 나는 방치된 시간에 관한 맥도날드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제1법칙, 방치된 시간은 내 약점을 향해 흐른다. 사역 초기에는 사명의식이 정립되지 않았고 내 약점에 대해서도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탁월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일은 제쳐놓고 잘 못하는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무절제하게 사용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만 해도 시간의 60%까지 어쩌면 그 이상 차선의 일에 사용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나는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다.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상상하기를 좋아한다. 모호한 것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어떤 유형과 경향을 본능적으로 포착한다. 그 밖에도 나는 현재 상태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이런 은사는 설교자, 교사, 상담가 등의 적격이다. 또한 비전을 품고 조직의 리더십을 맡기에도 적합하다. 다른 이들보다 한두 발 앞서 내다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독서와 연구, 사색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폴라로이드사의 초창기 창설자인 에드윈 랜드 박사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 회사 직원들은 만일 그가 날마다 출근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대신 연구실에 들어가서 뛰어난 재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고 선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회사에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것은 훌륭한 생각이었고 결과적으로 모두 유익을 얻었다. 내가 몸담았던 교회들은 내가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와 비슷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리 잘할 수 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요구받곤 했다. 말하자면 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과 행정적인 업무에 치중하게 된 것이다. 왜 나는 젊었을 때 행정 업무의 근무 시간의 75% 정도를 써버리고 공부와 설교 준비에는 비교적 적은 시간만을 할애했던가? 방치된 시간은 상대적으로 약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나는 최소한의 준비만으로도 설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 법칙을 곰곰이 평가하지 않고 무언가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곧잘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나는 근본 대책을 세웠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상을 파악할 만한 분별력 있는 성도 몇몇에게 내가 잠재력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도움을 구했다. 그들의 도움으로 나는 교회 행정을 유능한 행정목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모든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려는 습관 때문에 쉽지 않았다. 이제 나는 뒤로 물러서고 다른 이에게 맡겨야 했다. 그런데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행정목사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자 알고 보니 쉬운 일이었다. 내가 가진 에너지의 대부분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쏟을 수 있었다. 글쎄 어떤 사람은 내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돈만 있으면 문제없지 하고 말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제안들은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우리를 피해 달아나는 듯할 때 우리가 왜 좌절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창의적으로 다른 이들과 일을 분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먼저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누가 어떤 일에 가장 적합한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가정과 직장, 교회에 모두 적용된다. 제2법칙, 방치된 시간은 자신의 세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 유명한 사형리가 있다. 자신의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원리가 자기보다 우세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 시간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자기 세계에 들어와서 시간 계획을 강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나도 목사 초년병 시절에는 시간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았던 까닭에 갑작스러운 방문객, 커피 한 잔을 하자는 사람 혹은 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곤 했었다. 일정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들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더욱이 모두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젊은이라면 말이다.
이 같은 관리 부족으로 인해 나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나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시간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런 날들은 계속되었다. 결국 나보다 우세한 자들이 내 시간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접근하기 전에 내가 시간 관리의 주도권을 쥐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때로 그들에게 대해 분개하기도 했고 나 자신을 우습게 여기기도 했다. 이는 결코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 제3법칙, 방치된 시간은 온갖 긴급한 일에 소모된다. 찰스 헌멜은 유명한 책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에서 이 법칙을 가장 잘 표현했다. 우리는 긴급한 일의 횡포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이나 가정 또는 교회에서 어떤 종류든 리더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당장 자기를 주목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사건들에 끊임없이 둘러싸여 있다. 어느 여름 부목사와 내가 휴가로 자리를 비웠을 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교회에 남아있던 교역자 한 분이 어떤 교인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내용인즉 먼 친척의 장례 예배를 나에게 부탁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내가 휴가 중이라는 대답을 듣자 부목사는 계시냐고 하기에 그 역시 부재 중이라고 하자 실망하더란다. 다른 목사는 안 되겠느냐고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아닙니다. 서열 2순위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류의 사고방식이 지도자들에게 긴급한 상황을 불러일으킨다. 누구나 1인자의 관심을 사고 싶어한다. 각종 위원회나 당회 또한 1인자의 의견을 언제나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가 참석하기를 원한다. 어떤 종류의 문제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대부분 최고 지도자가 즉각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집에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자 어떤 여자 성도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목사님을 당장 만나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묻고 보니 그녀는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우리 교회도 어쩌다 가끔 나왔던 사람이었다. 어떤 일로 지금 당장 만나고 싶으신가요? 하고 내가 물었다. 이 중요한 질문은 내가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 중 하나였다. 오래전 내가 젊었을 때에 이런 요청을 받았다면 황급한 분위기에 휩쓸려 10분 안에 내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을 것이다. 그때가 가족과 약속이 있거나 연구에 열중할 시간이었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결혼 생활이 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렇게 느끼신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지난 화요일이에요. 그녀의 대답이었다. 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언제부터 그런 상태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대답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몇 년 되었습니다. 나는 감정을 겨우 억누르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된 지 여러 해 되었고 파경의 위기를 느낀 것이 지난 화요일이라면 지금 당장 저를 만나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 그건 오늘 오후에 시간이 나서 목사님과 상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제3법칙을 따랐다면 나를 즉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여자의 요청에 굴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계신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내일 오전에 설교를 3번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매님이 그런 처지에서 벌써 수년째 살아오셨고 그 문제에 대해 벌써 며칠째 생각해 보셨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한번 전화해 주셔서 제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만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최대한 집중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오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녀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내가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선뜻 이해해 주었다. 우리는 둘 다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결국 나를 만나 대화하게 될 것임을 알았고 나는 나대로 토요일 오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언뜻 보기에 긴급해 보이던 일이 정해진 시간 예산을 깨뜨리지 못한 경우였다. 가장 큰 소리를 치는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장 급한 일은 아니다. 엘튼 트루블러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 그의 영적 자서전 아직 낮일 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인은 많은 경우 언제든 사람들을 만날 여유가 있어야 하지만 숨는 법도 배워야 한다. 언제나 필요에 응할 수 있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언젠가 나는 신시내티 유니온 기차역에서 원고 한 장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숨기는 방편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노트에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리치몬드엔 다음 기차를 기다리는 5시간 동안 한 사람도 말을 걸지 않았다. 우리는 가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만 한다. 최선을 다해서 쓴다 하더라도 결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좀 구식인 것 같지만 트루블러드의 말은 그의 시대 못지않게 오늘날에도 강력한 힘이 있다. 제4법칙.
방치된 시간은 대중의 갈채를 받는 일에 쓰이게 마련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산에 넣지 않은 시간은 당장 즉각적으로 최대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일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혼 초기에 우리 부부는 솔로나 듀엣을 할 의향만 있다면 큰 파티나 다양한 모임에 얼마든지 초대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인기를 끄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설교와 목회가 소명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젊은 목사는 설교 부탁을 받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가장 중요한 일, 즉 설교와 상담을 관해 배우는 데 관심을 집중할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전자 유혹을 물리치고 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보람이 있었다. 우리는 결혼 생활 내내 그와 같은 선택을 해야 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연회장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 대륙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이 멋지게 보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을 잘못 쓴 것이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일도 불사하지만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길도 건너지 않는다는 옛말은 너무 꼭 들어맞는 말이라 마음에 걸릴 정도다. 한때는 유명 정치인을 위한 조창기도회에 상석에 앉거나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화려하게 보인 적도 있었으나 그것은 시간 사용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처럼 방치된 시간에 관한 법칙은 타인이나 다른 행사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지 않으면 무질서한 사람에게 계속 붙어 다니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젊은 목사와의 만남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면서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는 데 유익했던 몇 가지의 실제 원칙을 찾아보려고 과거 경험을 회고해 보았다. 지나온 과거를 찬찬히 되돌아보면서 시간을 성공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1. 생산성이 최고로 높은 때를 비롯한 생활 리듬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일하는 습관을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여러 다양한 일들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조건 하에서 가장 잘 성취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주초에는 주일 예배 설교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없다. 월요일에 2시간 준비하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는 반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1시간, 바라건대 그 이상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효과가 좋다. 한마디로 집중이 더 잘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주일 설교에 대한 긴장감이 몰려오기 전인 주초가 좋다. 주일 설교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는 주말이 가까울수록 사람을 만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연구 시간으로는 방해 없이 한동안 홀로 보낼 수 있는 이른 아침이 가장 좋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으로는 사려 깊고 통찰력이 생기는 오후가 적합하다. 나 자신의 리듬에 대해 알게 된 후 연구 시간은 주 후반부에, 사람을 만나는 일과 회의 시간은 가능한 한 전반부에 설정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시간 예산의 생활 리듬을 반영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내가 아침에 더 활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날 밤 적당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아침 일찍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 원칙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강요하다시피 해왔다. 그런데 가능한 한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갖는 것이 어른들에게도 현명한 일임을 왜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 중요성을 알고 나서 나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려고 애썼다. 수면에 대해 쓴 한 전문가의 글을 읽고 난 뒤 나는 도대체 얼마나 자야 충분한지 실험해 보기 시작했다. 그는 누구든지 잠영종을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 놓고 사흘 아침 연달아 같은 시간에 일어남으로써 수면 양을 정할 수 있다고 썼다. 그리고 그 다음 사흘 동안은 10분 일찍 시간을 맞춰 놓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흘 간격으로 10분씩 앞당겨 일어나다 보면 언젠가 충분히 쉬지 못했다고 종일 느끼게 되는 자연적인 피로점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실행해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아침에 2시간 정도의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되었다. 한 주의 리듬, 하루의 리듬, 그리고 1년의 리듬이 있다. 나는 1년 중 어떤 날에는 사람과 책임들로부터 도망하고 싶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정서적 피로를 느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한편 1년 중 어느 때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고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상대적으로 더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2월과 3월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미국 동북부 뉴잉글랜드에 사는 우리 모두는 긴 겨울을 나느라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짜증을 잘 내고 트집을 잡는 경향이 나타난다. 나는 그 기간에 다른 사람들을 특히 더 잘 격려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는 법을 배웠다. 그 후 봄이 되어 사람들이 활기를 찾으면 나는 속도를 늦추고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알게 된 것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름이야말로 독서 시간을 누리고 다음 해를 위해 영적으로 나 자신을 무장시키기에 좋은 계절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1월에서 3월까지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또 급증하는 상담 요청 때문에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계획을 세운다. 내 책들은 모두 여름에 쓰인 것들이다. 겨울에는 책을 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내 리듬을 알게 된 후에는 한동안 많은 설교와 강의를 한 후에 내적으로 공허한 느낌이 들더라도 놀라지 않게 되었다. 잃었던 힘을 회복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침잠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정서적인 정상 수준 이상의 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 번의 설교를 한 다음 날인 월요일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연말과 같은 휴가 기간에 계속해서 무리한 일정을 가졌을 경우에는 잠시 이완기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 나는 구세군의 장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긴 전도 여행 중 아내로부터 받은 편지의 한 대목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 당신이 화요일에 보낸 편지는 잘 받아보았어요. 사역이 계속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쁩니다. 당신이 너무 지쳐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말이에요. 당신이 너무 몰두한 나머지 건강을 돌보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당신을 꼭 필요로 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분별 없이 낭비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일관성 있게 꾸준히 거룩한 수고를 다하는 긴 생애가 돌발적으로 지나치게 힘을 써서 파괴되는 짧은 인생에 비해 갑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당신이 꼭 힘을 쓰지 않아도 될 때와 장소를 구별해서 힘을 아끼시길 당부드립니다. 2. 시간 사용 방법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한다. 오래전 우리 아버지는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많은 기회들 중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거절하는가는 인품을 드러내는 좋은 시험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분은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택하는 것이 바로 너희 과제다라고 말씀하셨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었다. 나는 정말 최선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 내가 실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때로는 무척 어렵게 배워야 했다. 그 충고에 유의한다는 것은 토요일 저녁 파티나 운동 경기 등을 거절하고 주일 아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강단에 서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또한 내가 꼭 승낙하고 싶은 설교 부탁에도 아니요 라고 거절하는 것을 뜻했다. 그런 선택을 내리기란 때로는 몹시 어려웠다. 그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좋은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때론 적을 만들고 비판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셈이다. 누군들 그것을 환영하겠는가? 그래서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지도자 위치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충고는 100번 옳은 말씀이다. 즉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려 한다면 이를 악물고 좋기는 하지만 최선이 아닌 기회들을 단호하고도 정중하게 거절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주님의 사역에서도 그랬듯이 사명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인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외의 모든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타협이 가능하고 선택적인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나는 C.S. 루이스가 쓴 루이스가 메리에게를 참 좋아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꼭 하지 않아도 될 온갖 일들을 전부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너무 쉽게 확신하지 마십시오. 각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삶의 정황 속에서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는 것은 성격상 여성적이고 미국적이며 현대적인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회일이 당신으로 하여금 올바른 관점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데도 무절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정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단지 조바심이나 자만심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처한 곳에서 주어진 임무가 아닌 것들을 함으로써 그 처지에서 꼭 해야 할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불의를 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르다에게뿐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조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3. 시간 예산을 충분히 앞서 세울 때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
이 마지막 원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이 이 원칙에 달려있다. 나는 시간 예산이 8주 전에는 세워져서 달력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아주 어렵게 터득했다. 적어도 8주 전에 말이다. 지금이 8월이라면 나는 벌써 10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달력에는 어떤 것을 표시하는가? 내면 세계에서 타협해서는 안 될 요소, 즉 영적 훈련, 지성 훈련, 안식일의 휴식, 그리고 물론 가족과 특별한 친구를 위한 시간들을 기록한다. 이어서 그 다음 우선순위를 달력에 적는다. 즉 설교 준비, 글쓰기, 리더십 개발, 제자 양육 등 내게 맡겨진 중요한 일에 대해 일정을 기록한다. 가능한 한 이 모든 것을 몇 주 전에 달력에 표시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그 주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어떤 요구들은 아주 정당한 것이라서 그 요구를 수용할 만한 자리를 비워놓고 싶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부당한 요구를 해올 수도 있다.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한 저녁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설교 준비를 위해 계획한 오전 시간을 원할 수도 있다. 이런 요구들이 내가 정해놓은 우선순위 주위를 돌다가 빈 구멍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내 내면 세계는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더 잘 정비된 상태일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할애하는 일들이 공통점을 지녔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혹 무시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즉시 고함치지는 않는 일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내가 영적 훈련을 소홀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장 고함치시지는 않는다. 나는 얼마 동안은 그런 대로 버틸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을 때에도 게일과 아이들은 잘 이해하고 용서해준다. 가끔 즉각적 반응과 관심을 요구하는 일부 교인들보다 더 관대한 편이다. 또 연구 시간을 우선순위에서 빼놓더라도 얼마간은 별 탈이 없는 듯하다. 이러한 것들은 큰 어려움 없이 한동안은 무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리 시간을 할당하지 않으면 다른 일에 밀려나기 쉽다. 즉 덜 중요한 다른 것들이 그것들을 한 주 한 주 밀어내곤 하는 것이다. 비극적인 사실은 그것들이 너무 오래 무시되면 마침내 가족관계나 휴식, 영적 훈련들이 심각한 지경에 처하여 그 결과를 모면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 아들 마크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유능한 운동선수였고 딸 크리스티는 10대의 연극배우와 연주자로 활동했다. 둘 다 시합이나 연주회 등이 종종 있었는데 몇 주 전에 미리 그 날짜들을 달력에 표시해 놓지 않았다면 그 행사들을 쉽사리 놓쳤을 것이다. 내 비서는 항상 사무실 달력에 행사 날짜들을 표시해 놓고 내게 그날 다른 약속을 하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누군가는 행사가 있는 그 시간에 만나자고 하면 나는 달력을 보며 잠깐 생각하고는 미안합니다만 그날 만날 수가 없겠는데요. 선약이 있습니다. 다른 날은 어떨까요? 라고 진지하게 말한다. 그러면 문제가 거의 없다. 중요한 것은 몇 주 전에 미리 시간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타협해서는 안 될 일들인가? 자신이 무질서한 상태라고 불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모른다. 그 결과 효율적인 삶의 관건이 되는 중요한 일을 달력에 기록하지 못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혼란과 좌절감이다. 즉 필수적이지 않은 일들이 필수적인 일들보다 앞서서 달력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고통은 오래간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나를 쫓아와서는 언제 한번 아침 일찍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얼마나 일찍 말입니까? 라고 내가 되물었다. 목사님은 일찍 일어나시니 6시 정도면 어떨까요? 라고 그가 물었다. 나는 달력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그 시간에는 선약이 있습니다. 7시는 어떨까요? 그는 즉시 동의했지만 내 달력에 그런 이른 시간에 이미 약속이 적혀 있다는 것에 놀란 눈치였다. 그날 아침 6시에 약속이 있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실은 6시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내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약속 상대다. 그것은 타협해서는 안 될 약속이다. 시간을 붙잡아 통제할 수 있으려면 말이다. 그것이야말로 잘 정비된 하루, 잘 정비된 인생, 잘 정비된 내면 세계의 출발점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여 정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정말로 우리의 시간 예산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정말 제가 우리 주님의 뜻대로 통제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